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브라입니다. 좀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만들고 이제 2개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원래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0.25% 이제 올라서 단행되면서 2.5%로 이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주식시장에 어저께도 그렇고 전 세계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미국 시장 자체 내에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게 사실은 저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리셋 구간을 조금 앞당겨서 원래 생각했던 그거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단계를 밟는다고 저는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미국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국의 자멸을 위한 길을 일부러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 모기지 문제도 분명히 미국 내에 터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자체가 중장기로 봤을 때 미국한테 좋지 못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미국 시장도 망가지죠. 근데 미국 모기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융 시장도 불안정세가 가중되고 주식 시장도 깨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동반 하락세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굴러가는 게, 이거 지금 앞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골드, 실버, 플래티늄 있잖아요. 이게 어저께 16불인가 그렇게 올랐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버도 어저께 갑자기 조금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만약에 금리 인상했다고 딱 따졌을 때, 금리 인상을 해서 주식시장이 까지면 그 돈들이 원래 골드하고 비트코인으로 와서, 그리고 원래 그게 어떻게 보면 까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넘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졌잖아요. 그리고 더 좀 약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골드하고 실버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약간 미련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시장에 만약에 승인이 나서 상장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약에 우리도 쉽게 살 수 있게 그게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지, 금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자신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2개가 저는 공존 못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시장이 올라야 정상인데 지금 까졌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까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론 당연하게 다우나 나스닥은 당연히 까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US 인덱스는 당연히 찔끔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우도 까지고 나스닥도 까졌고 1.99%, 1.63% 까졌고 아시아 시장도 까졌어요. 그건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같이 까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드하고 실버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없던 패턴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측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암호화폐가 분명히 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림 하에서는 분명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이쪽으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시사 경제하고 암호화폐 뉴스하고 믹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되게 의견들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중국을 되게 미워하니까 막 중국 사람 하면 약간 더러운 이미지, 그리고 무질서 막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선입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주관적인 어떤 감성보다는 객관적으로 왜 LG라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왜 미국이 지금 중국의 화웨이 기업을 왜 지금 엄청나게 디스를 할까? 근데 그에 반해서 애플이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내놓는 신제품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향세를 걷고 있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근데 화웨이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적인 거하고 감성을 빼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웨이 5G 장비 절반 이상이 한국행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LG U 플러스가 5,000개인가 아마 그거를 전국에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이 이런 것 같은데,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지금까지 출시한 5G 장비의 절반 정도가 LG U 플러스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연희 LG U 플러스 부회장의 19일 기자 간담회 발언과 후어 우쿤 화웨이 CEO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중간에서 밑에 쪽 보시면 5G 기지국 5,500국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라고 나오고, 연내까지는 7,000국이 목표다. 그동안 LG U 플러스가 LTE 기지국과의 호환을 위해 5G 장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해온 것을 감안하면 LG U 플러스 5G 기지국 대부분이 화웨이 장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왜 LG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잔돈푼 몇 푼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LG에서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 것 중에 물론 중요한 게 LG전자도 있고 LG U 플러스도 있지만, LG 화학에서 만드는 배터리 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5G 모바일 폰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신 이쪽 칩셋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전력이거든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효율적이게 생산하는 게 LG예요. LG 화학이에요. 근데 지금 LG 화학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랑 지금 화웨이 장비랑 그거랑 LG 전자에서 만들어낸 모바일하고 그거에 관해서 시너지를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소뱅의 손정희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커넥션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보면 LG한테도 분명히 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뭐 차후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내년이 가서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나오겠지만, LG는 일반 개인들이 거기를 뭐 친중기업이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삼성이 뭐 엄청난 기업이다 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프라이드를 갖잖아요. 삼성은 일반 개인들이, 한국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갖건 말건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상관 안 해요. 다국적 기업이거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뭘 그런 걸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너무 감성만 대비해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내년에는 아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랑 해가지고 아마 뭔가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5,000개를 깔아놓고 잠정적으로 7,000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KT랑 SK 같은 경우는 지금 LG보다 많이 못 깔아놓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5G에서 선점하는 시장 장악력이 약하면 결국에는 통신 시장에서도 순위권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이커머스 쪽에서도 쿠팡이 하위권에 있다가 상위권에 독차지해서 지금 뭔가 ICT하고 뭔가 그런 걸 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 물건을 선입하고, 그러니까 선출할 때 그런 거에 관해서도 매점 매석하거나 그런 어떤 판매 시설을 갖춘 그런 설비 업체들하고 분명히 커넥션도 더더욱 확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사업적인 그런 거는 뭐 손 회장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LG도 아마 저는 좋게 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사업을 자금하게 한다면 사업가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리아 철군이요, 아프간 미군도 감축 검토 상당한 규모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랑 미국에 있는 매티슨가 국방장관이 그분인가요? 하여튼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달러에 관한 것도 전 세계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시켜서 달러를 점점 빼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미국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네 장악력을 점점 뺀다는 그 하나 또 단서가 뭐냐면, 예전에 제 영상에서 초반에 아마 제 걸 찾아보시면은 초반에 첫 번째, 한 세 번째, 네 번째 거 보시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아마 했을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콜로니들 있잖아요. 여기는 뭐 아프간이든 뭐 시리아가 나오는데,
나토 쪽에 있는 미군도 그렇고 영국에 있는 미군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들도 점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축소 단계에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오피셜하게 한국 뉴스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외신 뉴스를 보고 제가 그때 화면에서 제 얼굴을 비춰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무슨 뭐 친중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흐름의 패턴이 패권의 스트림 자체가 지금 영역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원래 전략적으로 마지막 그 미군한테는 그건데 여기서 만약에 뒤로 빼가지고 호주 쪽으로 거기다가 한 달이 걸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뒤로 살짝 빼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도 주 1미군이 철수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호주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뉴스에는 아직까지 안 나오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고, 예, 뭐 지금 뚱딴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흐름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뉴스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압북한 미군 감축 검토 보도는 시리아 철군 결정 다음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타국의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시리아 철군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미군의 해외 주둔 임무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전날 시리아 철군 결정이 전격 발표되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다음 순서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라고 여기 나오죠.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달러를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거랑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수물자나 미군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철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군이 빠진 자리에는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꿔요. 그럼 지금 누가 메꿀 것 같아요?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은 지금 러시아 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네 전진 기지를 계속 설치하고 있고 군함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못 믿으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미국이 다시 득세한다, 달러가 이긴다. 나중에 보시자고요. 누가 진짜 클라스인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화자찬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중 한 내년 한 3, 4월 정도? 1, 2월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아마 가시적인 분명히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제 말이 맞는 게 만약에 많이 나오면 주변 분들한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전에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란 조끼 막던 프랑스 경찰 처우 개선 요구 파란 조끼 집단 행동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프랑스 하면 이미지가 되게 평화롭고 파리 시내 몽마르트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서 예를 들어서 좋은 카페 가서 몽블랑이라는 그 프랑스 과자를 먹고 그리고 크로와상을 공트랑쉐리에 가서 그런 거를 커피랑 한 잔 먹고 그리고 바게트를 길 가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랑 그거를 뜯어 먹고 이런 그런 낭만적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오죽하면 프랑스 경찰까지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집단 폐업한 적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지금 재정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진 상태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문제가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운동이 지금 노란 조끼 파란 조끼 운동이 그러면 결국엔 이런 문제가 국가에 귀속돼 있는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경찰 아니면 행정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번질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운동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점진적으로 계속 커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점점.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나 벨기에까지 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브렉시트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아마 맥락을 같이 해서 내년 한 3월달, 2월 말 정도에 그때 다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재미난 일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유로라는 통화에 관한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이거랑 아마 맥락을 같이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제도 아마 전 세계 경제도 엄청나게 안 좋아질 확률을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하고 비례해서 아마 경제도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통일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쨌건 뭐 주한 미군이 어떻게 철수를 할까? 철수하면은 북한이 뭐 어떻게 보면은 북에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해서 다 통일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화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집권하지 않을까? 북에다 뭐 다 퍼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모르게 진위는 모르죠. 그런 말씀한 어떤 게 진실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시면 이제 내년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2022년까지는 아마 주한 미군이 점진적으로 지금 훈련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미 훈련하는 거 그리고 뭐 미일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해상에서 공중에서 훈련하는 그런 것도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 단계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점점 그 전선 자체를 뒤로 밀어가지고 오세아니아 쪽에 걸치고 있는 단계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한미 26일 남북 철도 착공식 예정대로 진행 대북 제재 해결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리스트나 핵 사찰이 어느 정도 진짜 진전이 없는 상태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질문할게요. 이거는 과연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만약에 만약에 미국에서 의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북을 조질, 만약에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무슨 명분을 새기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작업을 벌써 쳤어요. 작업을 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완화를 시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행하게 지금 계속해서 용인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철도, 고속도로 내년 가서는 더한 일도 아마 벌일 텐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도 아까 이제 댓글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업비트 전산 시스템 조작 수천억 편취 기소라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다들 보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 이 크게만 딱 제가 바라보는 관점 말씀드릴게요. 업비트 하면은 두나무라는 카카오의 자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밀어주는 데가 카카오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거기에 지분을 44%인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소됐다고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뉴스 자체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저는 이게 설상 어떻게 보면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태도에 관해서 의혹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파헤치고 그래도 그게 없었던 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위를 모르지만 저도 지금 선에서는 한 며칠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시장에서 그냥 싹 사라질 기사가 아닐까. 만약에 이 여파가 커지면 엄청난 아마 암호화폐 하락이 분명히 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용두삼이 된 가상화폐 내년엔 빚볼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초 2,50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급락. NYSE 비트코인 선물 가능성에 올해 용의 머리로 출발했던 가상화폐 시세가 뱀의 꼬리로 사그라든 가운데 내년에는 이무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초 2,500만원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은 이달 400만원 선으로 급락한 상태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360만 원대까지 그리고 더 하락을 해서 200만 원대까지 하락할 거라는 그런 견해가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조금 올라서 뭐 조정 단계를 거쳐서 이게 다시 뭐 내년으로 가면서 1월 달로 가면서 진짜 대폭락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죠. 어떻게 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림을 되게 이쁘게 크게 그릴 것 같아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 뉴스 때문에 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C가 운영하고 있는 NYSE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 시카고 상품거래소보다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낙관론이 번지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 규제가 여전히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기사가 끝에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금리 인상을 올려놓고 연준 충격에 미 정부 폐쇄 우려까지 그리고 아시아 증시 초토화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럼 예산안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안이 합의안에 도출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승인이 만약에 날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폐쇄될 지경까지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몇 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아시아 시장만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예전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로 장난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충격이 가잖아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가고 중국하고 근접해 있는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여러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식으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지 미국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21일자인데 나스닥 S&P 500이요. 베어마켓 진입, 다음은 다우지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나스닥 S&P 500 이어 베어마켓 진입, 다음은 다우지수. 그 두 번째가 미 하원 트럼프 임시 예산안 승인 거부, 새 방안 논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장단기 수익률 격차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좁혀져. 그리고 국제 유가가 초과 공급 우려, 증시 급락의 17개월 내 최저치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전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나가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국제 유가가 계속 잠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 가서 시리아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고 미국에서 만약 사우디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마 국제 유가가 상승시킬 시점은 아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내년 1쿼터 안, 그러니까 한 3월 정도, 3, 4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을 내주는 시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S&P 500 이어,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 이어 베어마켓 진입, 뺑 모두 급락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 아마존, 뭐 그런 것들을 해서 FAN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세하고 완전 밀착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일맥상통하다.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그 시세를 쥐락펴락한다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이런 거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 시기 그리고 현물 경제에 침몰하는 거 그리고 가상화폐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내놓느냐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전 세계 현물 경제의 어떤 그 줄을 이루는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 그리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고위 관료들 그리고 세제안이라든가
그리고 뭐 크립토 커런시 말고 그냥 우리 피아트 커런시 있잖아요. 그런 거랑 금값, 은값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다 짐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결국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 암호화폐 그 틈을 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을 몰리게 해서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쨌건 불안한 장세에서 끝까지 암호화폐를 투자를 잘 하시면 저는 웬만한 집이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